세상 사람들은 흔히 장수를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늘이 내린 최고의 복이자 남겨진 자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은혜라고들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 구봉서에게 9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은 어쩌면 신이 내린 가장 잔인하고도 지독한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천 명, 수만 명의 관중이 당신의 몸짓 하나에 배를 잡고 구르며 온 국민이 당신을 코미디의 황제라 부르며 수왕하는 그 영광의 정점에 서 있는 기분을 말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대 뒤로 한 걸음만 물러나 고개를 돌렸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뿐이었습니다. 함께 무대 위를 누비며 땀방울을 흘렸던 친구들,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한국 코미디의 기틀을 닦았던 동료들, 그리고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웃음을 팔았던 그 모든 이들이 하나둘씩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시간이라는 무자비한 심판관 앞에서 그들은 모두 먼저 깃발을 내렸고 오직 구봉서만이 홀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죽음과의 경주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끝내 찾아온 거대한 고독 앞에서는 홀로 남겨진 패배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텅 빈 극장에 홀로 앉아 끝이 나지 않는 엔딩 크레딧을 지켜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전화기 속의 연락처는 하나둘 지워져 가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들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적막함은 그 어떤 야유보다도 차갑고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90세의 노인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해야 했던 것은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어제보다 더 짙어진 그리움과 고립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코미디언의 화려한 성공담을 늘어놓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물로 얼룩진 지난 한 세기의 한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관통하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그 모든 고통과 기쁨을 증언해야 했던 한 인간의 비장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웃음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짙고도 푸른 눈물 자국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26년 평양. 아직은 식민지의 암울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던 시절이었지만 평양은 여전히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기계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봉서는 그곳에서 의료상을 크게 운영하던 유복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는 것이 일상이었던 그 시대에 그의 어린 시절은 남부러울 것 없는 풍요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서양 음악을 듣고 정원이 딸린 넓은 집에서 뛰놀던 소녀는 자신이 훗날 온 나라의 슬픔을 짊어지고 웃음을 만들어내는 광대가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의사가 되어 가문을 빛내거나 적어도 안정적인 가업을 이어받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열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을 웃게 만든다는 것, 누군가의 찡그린 얼굴을 단 한순간이라도 펴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를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인 동시에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운명의 굴레가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황제의 관을 잠시 내려놓고 인간 구봉서가 걸어온 그 고독하고도 찬란한 길을 아주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깊은 밤, 당신의 귓가에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1926년 대동강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던 평양의 풍경은 겉으로 보기에 평화로웠으나 그 이면에는 식민지 조선의 서글픈 운명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봉서에게 그 시절은 아직 슬픔보다는 호기심과 풍요로움으로 기억되는 조각들이었습니다. 유복한 의료상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당시로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던 서양식 물건들과 세련된 문화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그가 가문의 대를 이어 존경받는 의사가 되거나 적어도 평양의 재력가로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길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년 봉서의 시선은 집안의 안락한 정원이 아니라 늘 담장 너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만담꾼들이 풀어놓는 우스갯소리에 배를 잡고 구르는 이웃들의 표정, 장터의 광대들이 부리는 제주에 잠시나마 시름을 잇는 사람들의 얼굴. 소녀는 깨달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나 비단 옷보다도 사람들을 진정으로 살게 하는 것은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짧은 웃음 한마디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5년의 가을은 소년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반도 허리에 그어진 보이지 않는 선은 평양의 부유한 아들을 낯선 서울의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잠시 다녀오겠다는 짧은 인사가 부모님과의 마지막이 될 줄은 당시 19 청년이었던 구봉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내려온 그는 이제 부유한 집안의 자제가 아니라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예술가 지망생으로 전락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연예인이나 광대라는 직업은 지금처럼 화려한 선망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광대 혹은 배고픈 예술가로 치부되던 시절, 구봉서는 악극단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그 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다며 외면받았던 그 길을 그는 운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피아노와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무대 구석에서 연주자로 시작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사람들을 직접 웃기고 싶다는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축복받아야 할 청춘의 한복판에서 그는 총 대신 아코디언을 메고 전선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군해대라는 이름으로 묶인 예술가들은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최전방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웃으며 농담을 주고받던 병사들이 오늘 아침 시체가 되어 돌아오는 광경을 목격하며 구봉서는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웃음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어느 날 포탄 구멍이 숭숭 뚫린 전쟁터 한가운데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먼지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구봉서는 얼굴에 시커먼 흙을 바르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분장 도구조차 없던 시절이라 주변에 진흙을 찍어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스꽝스러운 몸짓과 재치 있는 입담으로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공포에 질려있던 병사들의 눈가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메마른 입술 사이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 잠시나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되찾는 처절한 생존의 외침이었습니다. 구봉서는 무대 위에서 눈물을 참으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려는 일이 단순히 남을 웃기는 광대짓이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의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그 짧은 웃음은 그를 평생 코미디의 길로 이끈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코미디의 황제라 기록하지만 정작 그 왕관은 전쟁터의 흙먼지와 부모를 잃은 고아의 눈물로 빚어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에 가장 희극적인 삶을 선택해야 했던 한 남자의 장엄한 서막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포연이 자욱한 전선에서 그가 울려 퍼뜨린 아코디언 소리는 훗날 한국 코미디의 전설이 될 거대한 서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연극의 대본을 직접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부모가 정해준 탄탄한 대로를 벗어나 가시밭길이 뻔히 보이는 광대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역과도 같았습니다. 서울로 내려온 청년 구봉서에게 놓인 삶의 선택지는 명확했습니다. 유복한 가문의 자제로서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하느냐, 아니면 마음속에서 들끓는 예술에 대한 갈망을 따라 이름 없는 뜨내기 연극인이 되느냐의 기로였습니다. 그가 처음 발을 들인 곳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악극단의 구석진 자리에서 아코디언을 메고 건반을 두드리는 악사, 그것이 코미디 황제의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제인이나 광대를 천대하며 배우를 창호라 부르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들이 딴따라가 되었다는 소식은 고향의 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아버지는 불호령을 내렸고 가문에서는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노라 엄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구봉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주하는 멜로디에 맞춰 누군가의 어깨가 들썩이고 자신이 던진 짧은 농담에 객석의 주름진 얼굴이 펴질 때 느끼는 그 전율은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 값지다 않은 것을 말입니다. 그는 낮에는 악보를 그리고 밤에는 무대 위에서 선배들의 익사를 관찰하며 자신만의 웃음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기니를 거르는 것은 일상이었고 낡은 분장실에서 얇은 담요 한 장에 의지해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가끔은 왜 이 고생을 사서 하는가 라는 회의감이 그의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의사나 사업가가 되어 부모님 앞에 당당히 서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악기를 메고 무대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그 모든 후회를 비웃듯 단단해져만 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마주하는 순간
고봉서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기 위해 극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웃음을 찾으러 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가난에 찌들고 전쟁의 공포에 떨던 사람들에게 그의 만담은 단순한 유흥이 아닌 잠시나마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비타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끄러운 광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이름 없는 치료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세상 천지 부러울 것 없는 장난꾸러기처럼 굴어야 했지만 무대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덮쳐오는 정적과 외로움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습니다. 남을 웃기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직업.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목 끝까지 차올라도 관객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입꼬리를 강제로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광대라는 직업이 가진 숙명적인 비극이자 부봉서가 평생을 짊어지고 가야 할 화려한 감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그는 악사를 넘어 본격적으로 코미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황제가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시대는 더욱 거칠게 변해갔고 청년 구봉서의 앞날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웃음이 누군가의 마지막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그렇게 묵묵히 광대의 길을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90년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찬란하고도 고독한 멍해가 될 것임을 그때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어쩌면 어깨 위에 놓인 물건이 아니라 입술 밖으로 내뱉은 짧은 약속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1945년 해방의 감격이 채가 시기도 전 한반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장벽에 의해 허리가 잘려나갔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예수의 꿈을 키우던 청년 구봉서에게 고향 평양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정세는 급변했고 남과 북의 경계는 점점 더 견고한 절벽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잠시 서울에 내려와 자리를 잡고 부모님을 모셔오겠다는 생각, 혹은 잠시 일을 보고 돌아가겠다는 그 가벼운 마음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서울에 가서 금방 자리 잡고 올게요. 한 사흘이면 됩니다. 딱 사흘만 기다리세요. 그가 부모님께 남긴 이 마지막 인사는 훗날 7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영원히 닫혀버렸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동족상전의 비극인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그 짧은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저주가 되었습니다. 북에서 내려오는 피난민들의 행렬을 보며 그는 매일같이 대동강변에 서 계실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사흘이라는 말이 부모님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희망 고문이 되었을지 그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는 군의 대원이 되어 최전방을 누볐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군인들을 웃기고 있을 때 정작 그의 머릿속에는 평양의 집 마당과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따뜻한 밥상이 아른거렸습니다. 전쟁터에서 만난 북측 포로들의 얼굴에서 혹시나 아는 얼굴이 있을까 눈을 떼지 못했고 고향 소식을 들려줄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절망적인 소식뿐이었습니다. 평양이 불바다가 됐다더라. 누구네 집이 폭격을 맞았다더라는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는 무대 뒤에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을 웃기는 광대의 숙명은 여기서 더욱 잔인해집니다. 가슴속에 두모를 잃어버린 천륜의 고통이 소용돌이쳐도 막이 오르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관객들은 그의 재치에 배를 잡고 웃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얼어붙은 대동강처럼 차가운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불효자라 불렀습니다. 부모님께 따뜻한 옷 한 벌,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한 채 홀로 남쪽에서 배부르게 먹고 웃음을 팔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가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이 사흘의 약속은 퇴색되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을 나이가 되었고 이제는 생사조차 확인할 길 없는 북녘 땅을 바라보며 그는 홀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명절날 임진강 망배단에 서서 북쪽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릴 때마다 90세의 황제는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사흘이면 온다던 놈이 70년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장수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형벌이 됩니다.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너무 오래 살아남았다는 자책감. 그는 90년 평생 동안 단 한순간도 고향의 흙냄새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화려한 서울의 빌딩 숲에서도 그의 염호는 언제나 평양의 낡은 집 골목길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70년이 되는 기적 같은 비극 속에서 구봉서는 웃음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 거대한 그리움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죽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괴물과 같았습니다. 1950년의 한반도는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던 이들의 기대를 비웃듯 붉은 화염과 자욱한 포연 속으로 침몰해 갔습니다. 피란 열차에 몸을 싣지 못한 이들,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젊은이들 사이에서 청년 구봉서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아코디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총을 들고 전선으로 향할 때 그는 군예대라는 이름 아래 위문 공연단원이 되어 사선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극장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공연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펼쳐지는 처절한 생존의 무대였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부터 압록강 변까지 구봉서가 발을 디딘 곳은 곧 전쟁의 가장 잔인한 민낯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길가에는 이름 모를 병사들의 시신이 즐비했고 공포에 질린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풍경 속에서 코미디 공연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형벌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죽어나가는 이 판국에 대체 누가 웃겠느냐는 자괴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상부의 명령은 다로했습니다. 절망에 빠진 병사들에게 단 5분이라도 공포를 잊게 할 웃음을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전설의 어느 가파른 고지 아래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포탄 구멍이 파인 평지 위에 가만히 몇 장을 깐 것이 전부였습니다. 관객석에 앉아있는 병사들의 눈을 본 구봉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삶에 대한 의지보다 죽음에 대한 익숙함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 중의 절반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구봉서는 떨리는 손으로 아코디언 건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진흙을 찍어 발랐습니다. 등장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깨끗한 얼굴이 병사들의 피 묻은 군복 앞에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구르고 넘어지고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만담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아, 그게 무슨 소리냐? 한 병사가 던진 추임새의 객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내 그 웃음은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장을 뒤덮었습니다. 포성과 총성이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병사들은 배를 잡고 뒹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구봉서는 보았습니다. 피와 흙먼지로 얼룩진 병사들의 얼굴 위로 흐르는 것은 웃음의 눈물이었고 그것은 곧 살고 싶다는 강력한 갈망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막이 내리면 현실은 다시 얼음처럼 차갑게 다가왔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을 보며 크게 웃던 소대장이 공연 직후 바로 고지로 투입되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구봉서는 악기를 집어던지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죽으러 가는 사람들을 웃겨서 보낸 게 무슨 자랑인가? 그는 자신이 만든 웃음이 어쩌면 사형수에게 주는 마지막 만찬과 같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남을 웃기는 행위가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쟁터의 흙바닥 위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흉터가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흉터들은 훗날 그를 단순한 희극인이 아닌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대배우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웃음은 슬픔의 반대말이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마지막 목이다. 구봉서는 매일 밤 포선이 들려오는 참호 속에서 이 말을 되새기며 다음 날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온 불효자의 눈물과 전우를 잃은 동료의 슬픔을 모두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채 그는 매일 아침 다시 진흙을 얼굴에 바르고 무대로 나섰습니다. 그것은 비겁한 도망이 아니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 올리려는 광대의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구봉서가 발견한 가장 값진 보물은 파괴된 건물 덤이나 버려진 보급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만난 동료라는 이름의 존재들이었습니다. 군의대 시절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젊은 예술가들과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됩니다. 대삼용, 서영춘. 훗날 한국 코미디의 전설로 불리게 될 이 이름들은 당시만 해도 그저 배고프고 두려움에 떨던 청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포탄이 빗발치는 전호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내일이 올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밤을 함께 지새웠습니다. 그들이 나눈 우정은 화려한 연회장에서 맺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막스 안에서 누군가 얻어온 눅눅한 건빵 한 봉지를 세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먹으며 다져진 결속이었습니다. 고봉서는 팀의 리더이자 맏형 같은 존재로서 그들을 다독였습니다. 서영춘이 특유의 익살로 분위기를 띄우면 배삼룡은 어수룩한 표정으로 맞장구를 쳤고 구봉서는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하며 하나의 완벽한 웃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에게 웃음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신호였습니다.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들은 각자의 악기와 분장 도구를 챙겨들고 트럭 짐칸에 몸을 실었습니다. 뒷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농담을 구상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염라대왕도 웃겨드리자 며 농담을 던지는 서영춘의 말에 고봉선은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그들을 짓눌렀지만 새 청년이 뿜어내는 웃음의 에너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렬하게 전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구봉서와 배삼룡의 인연은 각별했습니다. 대삼룡의 그 바보스럽고 천진난만한 연기는 사실 구봉서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구봉서는 무대 위에서 배삼룡이 마음껏 날뛸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었고 그가 실수하더라도 재치있게 받아넘기며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다음 대사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깊은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인 조화가 아니라 전장에서 함께 피와 땀을 흘린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영혼의 공명이었습니다. 훗날 이들은 트로이카라 불리며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구봉서에게 그 화려한 전성기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추운 겨울 전선에서 서로의 시린 손을 잡아주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벌벌 떨고 있는 동생들의 어깨를 감싸주며 조금만 참자, 곧 평화가 올 거다 라고 속삭이던 구봉서의 목소리는 그들 모두에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미디 황제 구봉서의 위엄보다는 동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인간 구봉서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웃음의 첫 조각들은 전쟁의 참혹함을 씻어내는 정화수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했던 동료애가 훗날 그에게 얼마나 큰 그리움과 고통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당시의 구봉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자의 슬픔은 바로 이 지독하리만큼 아름다웠던 우정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의 밤은 깊고도 차가웠습니다. 근혜대원으로서 낮 동안 병사들에게 배꼽 잡는 웃음을 선사했던 구봉서였지만 막사로 돌아와 홀로 남겨진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침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멀리서의 포성 소리는 그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웃었던 그 병사는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남을 웃겨야만 하는 자가 가져야 했던 본질적이고도 처절한 존재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구봉서는 종종 무대 뒤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아코디언을 연주하고 익살스러운 몸짓을 하던 그 손이 사실은 너무나도 떨리고 있었다는 것을 관객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웃음이 혹시나 병사들에게 독이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드는 그 짧은 유의가 어쩌면 다가올 죽음의 공포를 더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잔인한 장치가 아닐지 고민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희망을 찾는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 희망을 제조하는 당사자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괴롭혔던 것은 가면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진흙을 바르고 바보스러운 표정을 짓는 순간 그는 구봉서라는 한 인간이 아니라 오직 웃음을 주는 기계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모님을 북에 두고 온 슬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굶주림으로 인한 허기까지도 모두 그 가면 뒤로 숨겨야 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의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진짜 자신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청년이 진짜 자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자신은 영원히 이 가면 속에 갇혀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지곤 했습니다. 그런 동료들 앞에서도 이 두려움을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틴으로서, 그리고 팀의 중심으로서 자신이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질 것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서영춘과 배상용이 잠든 밤, 그는 홀로 막사 밖으로 나와 밤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저들에게 내일 아침에도 웃을 수 있는 행운을 주소서. 그리고 저에게는 그들의 슬픔을 감당할 수 있는 더 단단한 가면을 허락하소서. 이 장에서는 웃음이라는 찬란한 빛 뒤에 가려진 한 예술가의 지독한 고뇌와 실존적인 공포를 다룹니다. 우리는 흔히 코미디언들이 쾌활하고 걱정 없는 사람들일 거라 짐작하지만 구봉서에게 웃음은 치열한 사투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깎아 관객의 즐거움을 만들었고 자신의 불안을 태워 무대의 조명을 밝혔습니다.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느꼈던 이 근원적인 공포는 훗날 그가 황제가 되었을 때도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침전되어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빚어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그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다시 가면을 써야 하고 다시 누군가의 고통을 자신의 웃음으로 덮어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자의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을 도망칠 수 없는 외로운 굴레였습니다. 전쟁터의 밤은 그렇게 웃음을 파는 광대에게 가장 잔인한 진실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1953년 7월, 길고 길었던 보성이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휴전협전이 맺어지고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 사이에서 희망의 조각을 찾기 위해 다시 일어섰습니다.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병사들을 웃겼던 청년 구봉서 역시 이제 군복을 벗고 다시 서울의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화려한 금이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독한 현실과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예술가의 비참한 처지뿐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광대로서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은 거대한 공사장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웃음 따위는 사치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구봉설은 믿었습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밥이라면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것은 웃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다시 악극단의 문을 두드렸고 일왕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시의 공연장은 천막을 치고 가만히를 깐 열악한 곳이었지만 그곳을 가득 채운 관중들의 눈빛은 전장의 병사들만큼이나 간절했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삶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쉴 구멍을 찾고 있었습니다. 일수계, 대한민국에도 새로운 문명의 이기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었습니다. 목소리만으로 온 나라를 웃기고 울리던 라디오 방송국은 구봉서에게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는 라디오 드라마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아도 그의 재치 있는 입담과 리듬감 넘치는 목소리는 고단한 하루를 마친 국민들의 안방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라디오 앞에 모여 앉아 그의 농담의 시름을 잊었고 비로소 구봉서라는 이름은 희망의 상징으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영화계의 등장이었습니다. 전후 한국 영화는 황금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구봉서는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1958년작 영화 오부자에서 그가 보여준 막내 아들 역할은 그를 하룻밤 사이에 전국적인 스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가 외쳤던 익살스러운 대사들은 유행어가 되어 거리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의 상처로 얼룩졌던 그의 얼굴 위로 화려한 조명이 쏟아졌고 더 이상 진흙을 발라 분장할 필요가 없는 진짜 배우의 삶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의 환호가 커질수록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그는 북에 두고 온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이 영광을 아버지가 보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성공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혼자만 잘 살고 있다는 죄책감은 그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급격하게 변하는 연예계의 생태계 속에서 자신의 웃음이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봉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시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 직후에 암울했던 대한민국에 웃음의 비타민을 주입하는 것, 그것이 자신이 살아남은 유일한 이유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밤마다 총막 극장에서 혹은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그는 목이 쉬도록 연기했습니다. 그에게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은 단순히 팬이 아니라 함께 지옥을 건너온 전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장은 폐허 속에서 코미디의 황제라는 왕좌가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통증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의 결과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아침이 밝아올 때 고봉서의 전성기도 그렇게 서서히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빛이 강해질수록 그가 짊어져야 할 그림자의 무게 또한 비례하여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대한민국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전국을 뒤덮었고 사람들은 텔레비전이라는 마법 같은 상자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상자 속에서 매일 밤 국민들을 위로하고 웃겼던 단 한 사람, 고봉서는 명실상부한 코미디의 황제로 군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단 한 번도 황제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그 왕관은 권력이 아니라 슬픔에 잠긴 국민들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봉서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사람이 다니지 않을 정도였고 수많은 유행어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명성 뒤에서 고봉서는 늘 자신을 경계했습니다. 웃음은 비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남을 비하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써서 얻는 쉬운 웃음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서민들의 애환을 대변하고 권력의 모순을 풍자하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웃음을 지향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았지만 국민들은 그의 고결한 직업정신과 인간미의 경의를 표하며 그를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방송가에서 고봉서의 위치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대보를 읽는 연기자가 아니라 코미디라는 장르의 틀을 짜고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당시 열악했던 제작 환경 속에서도 그는 코미디도 예술이다라는 자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아이디어를 짜내고 무대 장치 하나까지 세심하게 체크하는 그의 완벽주의는 후배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카메라가 꺼진 뒤에 그는 누구보다 소탈한 형님이었고 배고픈 후배들의 밥값을 몰래 챙겨주는 따뜻한 스승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라는 칭호는 그에게 더 큰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는 줄어들었고 대중의 기대치는 매일 높아만 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늘 밝고 즐거운 사람일 것이야 믿었지만 정작 고봉서는 무대 밖에서 자신의 강점을 드러내는데 서툴러졌습니다. 국민의 웃음을 책임지느라 자신의 웃음을 잃어가는 과정, 그것이 황제가 치러야 했던 가혹한 세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종종 분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화려한 분장을 하고 가발을 쓴 모습이 박수갈채를 받지만 그 거울 너머에는 여전히 고향 평양을 그리워하고 전쟁의 공포를 기억하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봉서가 나오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진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의 가슴 속 근심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대라는 성벽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것은 그가 누리는 영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잇는 수천만 국민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왕좌는 차가웠지만 그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그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미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봉서는 그렇게 이름뿐인 황제가 아닌 온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시대의 어른으로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그는 자신의 뼈와 살을 깎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고 있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고봉서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시나리오가 쌓였고 그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열정과 투혼만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던 시대였습니다. 안전장치나 대역 배우라는 개념조차 희미했던 그 시절, 배우들은 오직 자신의 몸을 던져 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1966년의 어느 차가운 겨울날, 고봉서의 인생과 코미디언으로서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영화 단벌 신사의 촬영 현장이었습니다.
극중 구봉서는 가난하지만 자존심 강한 신사 역할을 맡아 열연중이었습니다. 당시 촬영팀은 경기도의 어느 황량한 벌판에서 추격 장면을 찍고 있었습니다. 감독의 레디 고 소리와 함께 구봉서는 온 힘을 다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얼어붙은 얼음과 울퉁불퉁한 흙더미가 문제였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던 중 발이 미끄러진 그는 공중으로 붕 떴다가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오득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이 달려왔을 때 구봉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절한 그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척추뼈가 부러지고 신경이 손상되어 자칫하면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국민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매일 밤 텔레비전에서 익살스러운 춤을 추고 익살을 떨던 그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이 다친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병실에 누워있는 구봉서를 괴롭힌 것은 육체적인 통증보다 더 깊은 심리적 공포였습니다. 내가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사람들을 다시 웃게 할 수 있을까? 다리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그는 캄캄한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코미디언에게 몸은 곧 얼어이자 무기입니다. 그 무기를 잃어버린 장수와 같은 심정으로 그는 매일 밤 천장을 바라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구봉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는 수많은 관객을 생각하며 지옥 같은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뼈가 어긋나는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뗐고 수술 부위가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적처럼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사고의 후유증은 평생 그의 그림자가 되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척추에 박힌 금속판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신경통은 그가 웃음을 팔 때마다 치러야 하는 가혹한 통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구봉서의 코미디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가볍고 경쾌한 몸짓을 넘어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울림이 배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고통을 숨기고 웃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품고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고 내려온 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아 신음하며 허리를 움켜쥐는 그의 뒷모습은 코미디 황제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사고는 그의 육체를 부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예술로는 그 부서진 틈 사이로 더욱 단단해진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척추 부상이라는 치명적인 사고 이후 구봉서의 삶은 투혼이라는 두 글자로 요약되는 거대한 사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대중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여전히 익살스럽게 웃으며 무대를 누비는 그를 보며 기적적인 회복이라 찬사했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미치지 않는 무대 뒤편의 진실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만큼 처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단 한순간도 통증이 없는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연 시작 30분 전 대기실의 구봉서는 화려한 무대 의상을 입은 채 낡은 의자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분장 도구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 종류의 강력한 진통제와 근육 이완제들이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통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척추를 찔러대는 것 같은 발작적인 고통을 몰고 왔습니다. 그는 익숙한 손길로 한 움큼의 알약을 입에 털어넣고 차가운 물로 그것들을 삼켜냈습니다. 약 기운이 퍼져 고통이 마비될 때까지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형님, 오늘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후배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올 때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특유의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약 먹었으니까 금방 좋아질 거야. 하지만 그 미소 뒤에 가려진 식은땀과 파르르 떨리는 손끝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이 무대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까봐 혹은 관객들이 자신의 고통을 눈치채고 마음 편히 웃지 못할까봐 철저하게 건강한 구봉서를 연기했습니다.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지면 약 기운에 의지한 그의 몸은 다시 기적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펄펄 날아다녔습니다. 엉덩다나를 찍고 익살스러운 춤을 추며 쉴 새 없이 만담을 쏟아냈습니다. 관객들이 배를 잡고 웃을 때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지만
동시에 허리끝에서부터 뇌까지 전달되는 짜릿한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지곤 했습니다. 그는 웃음과 비명 사이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극은 공연이 끝난 직후에 찾아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스태프들의 인사와 함께 무대 뒤로 퇴장하는 순간 긴장이 풀린 그의 몸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지기 일쑤였습니다. 매니저와 후배들이 달려와 그를 부축해 의자에 앉히면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창백한 안색으로 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까지 수천 명을 웃겼던 황제는 간데없고 오직 육체의 한계에 다다른 고단한 노병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무리한 활동을 중단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봉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대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인기를 유지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증명서였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정신적 진통제였습니다. 그는 약 기운이 떨어져 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웃게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일기장에는 차마 밖으로 내뱉지 못한 고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약 없이는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렵다. 하지만 무대에 서지 못하는 것은 죽기보다 더 두렵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웃음이라는 꽃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대중의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그의 척추에 박힌 금속판은 더 차갑게 식어갔고 대기실 구석에 놓인 빈 약 봉투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것은 코미디의 황제가 왕좌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치러야 했던 가장 정직하고도 슬픈 재물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를 논할 때 결코 빠질 수 없는 세 이름이 있습니다. 구봉서, 배선영, 그리고 서영춘. 사람들은 이들을 일컬어 코미디의 트로이카라 불렀습니다. 세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처럼 이들은 전후 한국 사회의 우울함과 가난을 끌어올려 웃음의 대지로 옮겨놓은 거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넘어 전쟁의 포화 속에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며 맺어진 혈맹보다 진한 우정이었습니다. 트로이카가 함께 무대에 서는 날이면 방송국 주변은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구봉서의 지적인 재치와 냉철한 조율, 배선용의 바보스럽고 천진난만한 슬랩스틱, 그리고 서영춘의 번뜩이는 순발력과 만담이 어우러지면 무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우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본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다음 동작을 알았고 한 명이 실수하면 다른 두 명이 기가 막힌 재치로 그것을 웃음의 폭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봉서는 이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연출가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이 울고 우리가 웃어야 국민들이 산다. 이 말은 그들이 평생을 지켜온 암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고된 촬영 스케줄과 열악한 대우 속에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무대가 끝나고 대기실에 앉아 서로의 분장을 닦아주며 나누던 소박한 소주 한 잔 덕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황제가 아닌 평양 출신의 실향민이었고 배고픈 광대였으며 서로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은 술잔을 기울이며 농담 섞인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코미디 하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도 무대 위에서 셋이 나란히 서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을 웃겨보자고. 그것은 평생 무대를 천직으로 여겼던 이들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슬픈 맹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함께할 줄 알았고 그 찬란한 황금기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의 약속을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육체의 쇠락은 황제들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서영춘이 병마에 쓰러졌고 뒤이어 배선용마저 병실에 눕게 되면서 구봉서가 꿈꿨던 영원한 트로이카의 무대는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셋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관객들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던 그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빛나던 한 페이지였음을 구봉서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홀로 무대에 남겨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구봉서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옆을 돌아봐도 익살을 떨어줄 서영춘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바보처럼 웃어줄 배상용이 없는 텅 빈 공간. 그가 짊어진 황제의 왕관은 이제 그들을 대신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무거운 부채감이 되었습니다. 맹세는 지켜지지 못했고 약속은 미완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구봉서의 노년을 관통하게 될 장수의 형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무자비한 강물과 같지만 그 강물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휩쓸어 갈 때 느끼는 상실감은 인간이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가혹한 것입니다. 1987년의 어느 날, 대한민국 코미디계뿐만 아니라 구봉서의 개인적인 세계를 지탱하던 거대한 기둥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트로이카의 한 축이자 구봉서가 가장 아끼던 동생이었던 서영춘의 별세 소식이었습니다. 서영춘은 구봉서에게 단순한 동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함께 진흙을 바르고 병사들을 웃겼던 전우였고, 배고픈 시절 라면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내일의 영광을 꿈꿨던 혈육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서영춘의 그 번뜩이는 재치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만담은 구봉서가 무대 위에서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에너지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을 웃기던 그도 자신의 몸속에 자라나는 병만은 웃겨 넘길 수 없었습니다. 도고를 접한 순간 구봉서는 한동안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가까운 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차원을 넘어 자신의 청춘과 영광의 한 페이지가 강제로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척추 사고를 당했을 때보다 더 무겁고 휘청거렸습니다. 영정사진 속에서 여전히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웃고 있는 서영춘을 마주했을 때 구봉서의 가슴 속에서는 70년 전 평양 대동강변에서 부모님과 헤어질 때 느꼈던 그 시린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영춘아, 네가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는 관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주위의 많은 후배와 조문객들이 그를 위로했지만 구봉서가 느끼는 그 근원적인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서영춘의 죽음은 구봉서에게 죽음이라는 단어를 관념이 아닌 실제하는 공포로 다가오게 만들었습니다. 함께 무대를 누비던 동료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과거의 증인이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대 위에서 서영춘의 농담에 맞장구를 쳐줄 사람은 없었고, 그 공백은 차가운 정막이 되어 구봉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서영춘을 떠나보낸 뒤 구봉서는 한동안 무대 위에 서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자리를 볼 때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동생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고, 그럴 때마다 그는 대사를 잇거나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관객들은 여전히 그를 보며 웃었지만 구봉서의 웃음은 이제 슬픔을 억지로 눌러 담은 비극적인 희극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수많은 이별 중 첫 번째 종소리, 즉 장수의 형벌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첫 번째 티핑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황제의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곁을 지키던 이들이 하나둘 사라질 때 느끼는 고립감은 비례해서 커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영춘의 죽음은 구봉서에게 남겨진 자의 슬픔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영춘의 목까지 웃겨야 한다는 의무감과 언젠가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필멸의 운명 사이에서 외로운 줄타기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웃겼던 트로이카의 전설은 그렇게 첫 번째 별이 지면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계절이 깊어가면 누구나 수학의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1986년 구봉서는 우리 나이로 60이 되는 회갑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 회갑은 단순히 6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인간이 가문의 어른으로서 당당히 바로 섰음을 온 동네에 알리는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제였던 그의 회갑잔치는 당연히 당대 최고의 내빈들이 모이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는 화려한 축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 영광스러운 날조차 그에게 온전한 기쁨으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구봉서는 내일 찾아올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스레 한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를 깨는 전화기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학의 너머로 들려온 소식은 믿기 힘든 비보였습니다. 바로 전날까지도 형님의 회갑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형님, 매일 제가 제일 크게 축하해드릴게요 라고 너스레를 떨던 동생 서영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구봉서의 방 안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생일 전날 밤, 그는 가장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상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잔치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수많은 하객이 이미 약속된 장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봉서는 꽃무늬가 수놓아진 화사한 회갑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달에 숨겨진 그의 심장은 상복보다 더 짙은 검은색으로 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잔치 현장은 역설적이게도 웃음과 통곡이 공존하는 기괴하고도 슬픈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주인공인 구봉서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네면서도 고개를 돌려 서영춘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구봉서는 쏟아지는 축배의 잔을 받아들었지만 그 술맛은 그 어떤 한약보다도 썼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춘이도 아마 하늘에서 기뻐할 겁니다. 그가 내뱉은 말 한마디에는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결국 잔치 도중 구봉설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무슨 회갑 잔치입니까? 내 동생은 차가운 빈소에 누워있는데 나는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니. 그는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만인을 웃게 만들었던 황제가 자신의 회갑날 수많은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린 이 장면은 한국 코미디 역사상 가장 슬픈 기록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 사건은 구봉서에게 장수의 형벌이 가진 잔인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자신이 행복해지려 할 때마다 찾아오는 이별의 그림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황제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남들이 누리는 평범한 행복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가혹한 연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회갑옷의 화려한 색감은 서영춘의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과 대비되어 더욱 비극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구봉서는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웃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생일은 축복의 날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떠나간 이들을 기억하며 남겨진 자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추모의 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황제라 불렀지만 그날의 잔치 이후 그의 눈동자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영원히 머물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파도는 무심하게도 흐르고 시대는 새로운 얼굴을 원했습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컬러 TV의 화려함은 더해졌지만 그 눈부신 조명 아래서 평생을 바친 노병들의 설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점점 좁아져만 갔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를 일구었던 거장들이 하나둘 대중의 기억 저편으로 밀려날 때 구봉서는 황제라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병마와 가난을 신음하며 잊혀가는 동료들을 지키기 위한 고독한 투쟁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영원한 파트너 배삼룡의 몰락이었습니다. 한때 전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비실이 배삼룡은 거듭된 사업 실패와 투병 생활로 인해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처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전설은 차가운 병실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구봉서는 자신의 굽은 허리를 지탱하며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왕년의 황제가 이제는 자식벌되는 젊은 국장들과 PD들의 방문을 일일이 두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구봉서일세. 부탁 하나만 하러 왔네. 우리 삼룡이 그 친구 무대 한 번만 더 서게 해줄 수 없겠나? 그 친구가 무대에서 죽고 싶어 하네. 돈 때문이 아니야.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네. 백발이 성성한 노선배의 간곡한 부탁에 젊은 PD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효율과 시청률이 지배하는 냉혹한 방송 생태계에서 이미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에게 내어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봉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읍소하며 동료들의 자존심을 지켜내려 했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에 흠집이 나는 것보다 함께 웃음을 팔던 동생이 초라하게 잊혀가는 것을 그는 차마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비를 털어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의 생활비를 보탰고 병원에 누워있는 동료들을 찾아가 손을 맞잡으며 조금만 참아라. 곧 좋은 무대가 생길 거다 라고 거짓말 같은 희망을 건넸습니다. 정작 자신의 몸속에도 척추사고의 후유증과 노환이 갉아먹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는 동료들 앞에서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왕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그에게는 함께 고통받은 동료들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리 구봉서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속의 화려한 코미디보다 방송국 복도를 서성이며 동료를 위해 고개를 숙이는 노신사의 뒷모습에서 더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황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도 장엄한 품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병실에서 나오지 못하는 동료들이 늘어갈수록 방송국을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더 무거워졌고 그의 수첩 속 지워지는 이름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그는 종종 텅 빈 방송국 로비에 앉아 자신이 세운 이 거대한 웃음의 제국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느꼈습니다. 조명은 꺼지면 그만이고 박수는 잦아들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끝자락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구봉서의 의리는 한국 코미디사에 그 어떤 유행어보다 더 깊고 진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동료들을 위해 기꺼이 문지기가 되기를 자처했던 이 시대의 진정한 마지막 광주였습니다. 시대의 강물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고 그 물결은 코미디 황제가 평생을 일구어온 제국의 영토마저 조금씩 침식해 들어왔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 방송가는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구봉서와 그의 동료들이 지켜왔던 만담과 콩트의 시대가 저물고 자극적이고 빠른 호흡의 리얼 버라이어티와 공개 코미디가 주류를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제가 평생 고수해온 품격 있는 웃음, 서사가 있는 해악은 이제 박물관의 유물처럼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구봉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후배들의 새로운 코미디 프로그램을 지켜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이들이 서로를 비하하고 가학적인 몸짓으로 웃음을 유도하며 논리 없는 말장난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자지러지게 웃고 있었지만 노병의 눈에는 그것이 웃음이 아니라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나지막에 탄식했습니다. 저것은 웃음이 아니라 조롱이 아닌가? 누군가를 아프게 해서 얻는 웃음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는 더 이상 대중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웃음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코미디는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는 밥이어야 하고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약이어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시대착오적인 고집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걸려오는 섭외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조차 왕년의 전설이라는 이름으로 잠깐 출연의 옛날 이야기나 늘어놓아 달라는 식의 소모적인 제안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왕좌는 이제 먼지가 쌓인 채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는 분장실의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와 힘이 빠진 눈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그 시대 자체가 사라졌음을 말입니다.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을 웃기던 그 짜릿한 전율은 이제 손에 잡히지 않는 신기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시기 구봉서는 지독한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만든 웃음의 끝이 고작 이것인가? 라는 질문이 밤마다 그를 괴롭혔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병석에 누웠고 새로운 시대의 코미디언들은 선배들의 고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섬처럼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전 국민을 웃겼던 황제가 정작 자신의 방 안에서는 단 한 번의 웃음조차 지을 수 없는 지독하리만큼 모순적인 침묵의 시간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비난하거나 냉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고독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웃음의 모양도 변하는 법이지. 하지만 그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앉아 옛 공연 대본들을 정리하며 화려했던 시절의 기억을 추억이라는 감옥 속에 정중히 가두었습니다. 이제 황제 구봉서는 전설의 페이지로 넘어가고 인간 구봉서만이 남아 인생의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더 이상 웃음으로 들리지 않는 세상에서 그는 자신만의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하며 장수의 형벌이 주는 마지막 교훈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막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할 때 남겨진 주인공을 기다리는 것은 화려한 커튼콜이 아니라 길게 늘어진 자신의 그림자입니다. 구봉서의 80대와 90대는 그 누구보다 찬란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고요함이라는 낯선 손님과 단둘이 마주 앉아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를 깨우는 것은 방송국의 바쁜 전화 벨 소리가 아니라 창가에 스미는 옅은 햇살과 낡은 시계의 발을 소리뿐이었습니다. 황제의 왕관은 장식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쌓여갔고 그는 이제 평범한 노인이 되어 자신의 생의 마지막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단조롭다 못해 정적에 가까웠습니다. 거실의 낡은 소파는 이제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면 가끔 자신의 젊은 시절 영상이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화면 속의 구봉서는 펄펄 날아다니며 온 나라를 웃기고 있었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현실의 노인은 그저 희미한 미소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을 관람하는 듯한 묘한 소외감과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절에 대한 지독한 향수였습니다. 저 때는 저렇게 웃었었지. 그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굽은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육체의 쇠락보다 더 무서운 기억의 습격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평양의 집마당, 전쟁터에서 함께 진흙을 바르던 동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회감날 먼저 떠나간 동생의 이름. 기억은 노년의 그에게 가장 큰 위안인 동시에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한때는 수천만 명의 박수 소리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붙잡으며 홀로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종종 텅 빈 방 안에서 부모님의 함자를 나직이 불러보기도 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배선룡과 서영춘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놈들아, 거기선 잘들 있느냐? 조금만 기다려라. 나도 곧 가마. 그의 집에는 가끔 후배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다녀간 뒤의 적막함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후배들의 예우는 고마웠지만 그들이 가져온 세상의 소식은 이제 구봉서에게는 너무 빠르고 낯선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가 통째로 박물관으로 옮겨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전설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유물이라 여기며 씁쓸함을 삼켰습니다. 남을 웃기는 것이 평생의 업이었던 사람에게 정작 웃어줄 이가 곁에 없다는 것은 장수가 내린 가장 잔인한 형벌의 실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봉서는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걸음걸이는 더뎌지고 목소리는 가늘어졌지만 거울 앞에 설 때면 정성껏 머리를 빗고 옷깃을 여몄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억해주는 시대를 향한 마지막 예의이자 고독이라는 괴물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품위 있게 마무리하기 위해 자신을 다독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 촛불은 더욱 고요하게 타올랐습니다. 이 장에서는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인간 구봉서가 겪어야 했던 내면의 황량함과 고독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우리는 그의 전성기만을 기억하지만 그가 90세까지 살아남아 지켜내야 했던 것은 바로 이 지독한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비로소 코미디언이라는 가면을 완전히 벗어 던지고 오직 신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서 가장 정직한 한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화물은 그렇게 차갑지만 아름다운 수채화처럼 그의 방 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병이 꿈꾸는 마지막 사치는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90세의 구봉서에게 남은 유일하고도 가장 간절한 소망은 그저 고향 땅의 흙냄새가 배어있는 소박한 음식 한 그릇을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그리워했던 북녘 고향, 평양의 맛이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70년 동안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그 맛은 죽음을 앞둔 그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잃어버린 자신의 뿌리와 재회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녀들에게 평양에서 먹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얘들아, 평양 대동강 별에서 먹던 그 국수 맛은 말로 다 못한다. 그 시원한 육수 한 모금이면 세상 시름이 다 잊혔지. 노인의 흐릿한 눈동자는 그 순간만큼은 소련처럼 반짝였습니다. 특히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은 평양식 온반과 차가운 냉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울에서도 얼마든지 평양 음식을 먹을 수 있지 않냐고 말했지만 구봉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향의 물과 고향의 바람, 그리고 부모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음식은 그저 흉내에 불과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에게 그 한 그릇의 음식은 국보와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키지 못한 사흘의 약속에 대한 속죄이자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께 올리는 마지막 제사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북한의 풍경이 나올 때마다 숟가락을 놓지 못하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저 길을 따라가면 우리 집이 나올 텐데 저기서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구나. 황제의 위엄도 코미디의 전설이라는 수식어도 고향에 대한 지독한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남북 관계가 냉온탕을 오갈 때마다 그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언젠가는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어린 시절 뛰놀던 그 골목길 식당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먹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그의 육체는 이제 비행기나 기차를 타기에도 너무나 노쇠져 버렸습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국보급 소원은 현실의 식탁이 아니라 매일 밤 잠결에 찾아오는 꿈속의 식탁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구봉서는 다시 9살 소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잡고 평양 시내를 걸으며 아버지가 사주시는 맛있는 냉면 한 그릇에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습니다. 그곳에는 전쟁도 없었고 고독한 장수의 형벌도 없었으며 척추를 찌르는 통증도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한 국물과 부모님의 인자한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노인은 텅 빈 입안을 다시다며 나직이 탄식했습니다. 참 만나더구나. 참으로 만났어. 이 소박하고도 처절한 욕망은 90년 인생을 관통해 온 구봉서의 슬픔을 가장 잘 대변해줍니다. 전 국민을 배부르게 웃게 했던 황제가 정작 자신은 고향의 맛 한 조각에 굶주려 있었다는 사실. 그것은 분단된 조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향민의 아픔이자 한 시대를 풍미한 거성조차 넘지 못한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 국보 같은 한 그릇을 고향 땅에서 맛보지 못했지만 그 간절한 그리움은 그의 코미디를 더욱 깊고 숭고하게 만드는 마지막 양념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길은 그 맛을 찾아 그리운 사람들이 기다리는 영원한 고향으로 떠나는 일뿐이었습니다. 시간의 모래시계는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마지막 카날의 모래를 남겨두기 마련입니다. 2016년 8월 27일 대한민국 코미디의 역사를 온몸으로 써 내려왔던 거인 구봉서의 시계가 마침내 멈추어 섰습니다. 향년 90세. 그가 짊어졌던 화려하고도 무거웠던 황제의 관을 내려놓고 평생을 괴롭혔던 척추의 통증과 노년의 지독한 고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국민을 웃기기 위해 자신의 슬픔을 깎아냈던 한 예술가의 위대한 여정은 그렇게 고요한 새벽녘의 공기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기이하고도 장엄한 풍경이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에는 백발이 된 노선배들부터 이제 막 데뷔한 새카만 후배들까지 대한민국 희극인이라는 이름표를 단 거의 모든 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정사진 속에서 인자하게 웃고 있는 큰 어른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를 지켜줄 기둥이 사라졌다는 상실감은 빈소를 가득 채운 향나무 냄새보다 더 짙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후배들은 그를 단순히 유명한 연예인으로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병사들의 공포를 씻어주던 구봉서를, 배고픈 후배들의 밥값을 대주던 구봉서를, 그리고 병석에 누운 동료를 위해 방송국문을 두드리던 그 의리 있는 사나이를 기억했습니다. 장례식 기간 내내 사람들은 그가 남긴 수많은 일화와 유행어를 추억하며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고인이 평생을 바쳐 세상에 주고 싶어 했던 해악의 본질이자 죽음마저도 웃음으로 승화시키려는 제자들의 마지막 컨사였습니다. 운고 행렬이 길을 나설 때 사람들은 그가 70년 전 부모님께 했던 사흘만 기다리라는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사흘이 70년이 되고 소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가는 듯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분단된 조국의 경계선도 정치적인 이념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무게만큼 가벼워진 몸으로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양의 부모님 곁으로, 그리고 먼저 떠나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빼상명과 소영춘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인식에서 어느 후배는 이렇게 추도사를 읊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무거운 웃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남을 웃기기 위해 약을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곳에서는 그저 사람 구봉서로서 마음껏 행복하십시오. 이 말의 장례식장은 다시 한번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가장 배고프고 슬펐던 시절에 태어나 가장 화려하고 풍요로운 시절에 떠났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서 그는 오직 웃음이라는 등불 하나를 들고 어두운 길을 밝혀온 성실한 파수꾼이었습니다. 9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수천만 명의 눈물을 닦아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눈물을 닦아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온전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의 육신은 사라지겠지만 그가 남긴 웃음의 유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희극인 속에, 그리고 그를 보며 고단한 하루를 버텼던 국민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구봉서라는 사람이 있어 참 따뜻했다는 대중의 나지막한 고백은
황제가 받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마지막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의 굴레를 벗어던진 구봉서의 영혼이 닿았을 그 마지막 장소로 시선을 옮겨보려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척추를 찌르는 지독한 통증도, 약 기운의 의지에 버티던 대기실의 고단함도, 그리고 70년을 짊어온 이별의 무게도 존재하지 않는 곳일 겁니다. 그토록 그리워하던 평양의 부모님을 만나 사흘이 70년이 되어 죄송하다며 올렸던 눈물의 절이 끝난 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평생을 사랑했던 그곳 무대로 향했을 것입니다. 구름 위에 마련된 그 근사한 무대에는 따스하고 부드러운 조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객석은 만원을 이루고 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이나 공포 대신 오직 설렘만이 가득합니다. 그 무대 위에서 구봉서는 다시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에서 익숙하고도 반가운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형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한참 기다렸잖아요. 서영춘이 특유의 빠른 입담으로 그를 반기고 대삼룡이 비실비실한 걸음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맞잡습니다. 대한민국 코미디의 황금기를 일구었던 트로이카가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재회하는 순간입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시청률을 걱정할 필요도, 시대에 뒤처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드는 순수한 유희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 구봉서의 힘있는 지휘 아래 새 전설은 다시 한번 환상의 호흡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짓 하나에 천상의 관객들이 배를 잡고 구르고 그들의 농담 한마디에 우주 전체가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눈물을 참으며 웃음을 팔아야 했던 그들에게 신이 내린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자 지상에서 장수의 형벌을 견뎌낸 노병에게 선사하는 영원한 축제입니다. 이제 깊은 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의 귓가에도 그들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 않나요? 구봉서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결국 웃음을 통해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뿌린 웃음의 씨앗은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서 위로라는 이름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습니다. 고단했던 당신의 하루도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황제가 지켰던 그 찬란한 웃음이 당신의 꿈속에 스며들어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평온한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그 무대 위의 전설들을 기억하며 당신도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웃게 만든 남자, 이제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황제. 구봉서의 90년 드라마는 이렇게 가장 눈부신 해피엔딩으로 마침표를 찍습니다.